그래서 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변경. 그래서 변경 나오면 꼭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정체기의 변경하고 뭐의 변경이요? 추정의 변경. 그래서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 가셔서. 왜냐면 이거는 암기만 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정체기의 변경은 법. 그다음에 감가상각은 제외. 무슨 법 쓴다고요?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은 추정이라는 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우리 돈 못 받는 거 정확하게 얼마 못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감가. 우리 얼마 가격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추정. 그 다음에 얘네는 올해 거부터만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추정은 소급이 아니고 정체기 소급이에요. 그래도 요거는 빨리 외워 놓으십시오. 한 1, 2년에 한 번씩은 내요. 한 10회당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요. 못 나와도. 그래서 아주 안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잘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정체기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정체기 변경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소급이라는 게 옛날 거 고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고칠 때 옛날 거 고치고 지금 거 고쳐야 돼요? 아니면 지금 거 고치고 옛날 거 고쳐야 돼요? 옛날 걸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지금 걸 고쳐야 이게 순서가 맞잖아요. 그래서 정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네,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은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거기 3번 보시면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뭐 할 때요? 구분할 수 없을 때. 네, 요때는 뭘로 가는 거냐면 항상 쉬운 거로 가는 거예요. 정책은 옛날 거 고치는 거고 추정은 지금 것만 고치면 되니까 뭐의 변경으로 가는 거예요? 추정.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변경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뭘로 가는 거예요? 수익적 지출. 왜냐하면 수익적 지출이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쉽다고요? 비용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경되는 거 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2번 유형자산. 정답은 2번입니다. 일단 1번은 요거 분계 문제 종종 나오죠. 채권 나오고 차이 나는 거. 정답은 2번인데 왜 2번이냐면 증여로 받았잖아요. 요거 분개하면 이렇게 돼요. 차변의 건물. 그 다음에 우리 공짜로 받은 거 뭐라 그래요?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계 처리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거기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짜로 받는 거에 대해서도 분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은 비용 처리합니다. 요 비용이 요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은 무조건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은 차감 계정입니다. 왜 차감 계정이냐면 이거 내 돈이에요? 국가 돈이에요? 국가가 지원해 준 거죠. 그러면 내 돈처럼 처리하게 되면은 두 번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공짜로도 받고 그 다음에 내 것처럼 쓸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곳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할 때는 이 정부 보조금 지원받은 것만큼 빼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건물을 샀어. 그러면 차변의 건물, 대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산의 무슨 계정이에요? 차감 계정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내 돈이 아니라 누구 돈이기 때문에 정부 돈. 또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띄어먹는 그 브로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브로커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공무원 탓이에요. 네.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서류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그 브로커가 끼면은 단점이 그게 있거든요. 서류가 비슷해요. 걔네들이 뭐 새로운 서류를 주는 게 아니고 똑같은 서류에서 내용만 살짝 바꿔서 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잡는 거죠. 왜냐면 일할 건 너무 많고 공무원분들도 일 많은 부서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못 잡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우리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 합계법, 이중 체감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었죠. 근데 거기 보시면 유효이자율법이 있습니다. 요 유효이자율법은 주로 여기에서 쓰죠. 어디요? 사채. 그래서 우리 사채는
유효이자율법 쓴다라고 했었잖아요. 사채 상각할 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 안 돼요. 내부 창출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부 창출은 개발비. 그래서 개발은 내부에서 뭐 하셔야 돼요? 창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본조정. 요거는 무조건 뭘로 푸세요? 컨트롤 F. 그래서 컨트롤 F로 하시면 정답 4번 나옵니다. 우리 이거 많이 봤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어디예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5번. 다음 중 사례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월 1일. 이렇게 나오면 항상 붕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품을 해외 외상으로 파셨어요. 외상 매출금 1,0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1,000만원. 그 다음에 3월 31일 날 보통예금으로 1,05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외환차 이익 얼마예요? 50.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0. 그러니까 결론은 붕괴할 수 있으면은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외화환산 이익이 아니고 뭐예요? 외환 차익.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물어본 거예요. 외환 차익과 외화환산 이익의 차이점. 그래서 우리 외화에는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환산 이익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근데 지금 문제 결산 아니니까 외환산 이익이나 외환산 손실 나오면 안 되시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6번 조업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요. 왜 1번이냐면 총변동비는 뭐 한다?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요? 일정. 그리고 D 같은 그래프 없어요. 그 다음에 7번 요런 거는 환영하죠.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십시오. 총. 우리 총 나오면은 뭐 적으셔야 돼요? 짧은 거 적어야죠. 그래서 총. 아이고 이런 총 나오면은 짧은 거 무슨 품이요? 제공품. 기초 단기총, 그 다음에 단기 제품,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 그래서 기초 단기 매출 기말. 그래서 이 기초가 50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이 100이고요. 총이 200이고요. 그러면 단기는 150. 그 다음에 여기도 150. 기초가 40. 그 다음에 기말이 45만원. 그래서 145만원. 정답은 1번.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이거는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맞춰주셔야 되는 건 시험장 가셔서 여기에서야 뭐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합격을 하려면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거 다 뭐 해야 돼요? 일단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외적인 거에서 찍었든 풀었든 한두 개 맞으면 웬만하면 70점 넘길 수 있죠. 근데 100% 내가 아는 것만 맞춰갖고는 어떻게 될런지는 몰라요. 솔직히 저도 전산세무 1급 붙을 때 한 4개, 3개인가 4개는 프로그램에서 찾았거든요. 아마 그거 틀렸으면은 간당간당 했을 거예요. 한 82점인가 83점으로 붙었거든요. 근데 뭐 연습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그냥 그 마인드로 들어갔어요. 아는 거 많이 나오면 붙는 거고, 아는 거 안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진다. 진짜 그 마인드로 들어갔어요. 근데 다행히도 아는 거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시험은 다 그래요. 내가 뭐 100% 다 알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8번 보조부문 배부 방법. 정답 4번입니다. 상호배부법은 가장 뭐예요? 정확해요. 근데 계산은 뭐 하죠?
복잡하죠. 근데 거기 보시면 계산이 간단하대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지금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요 정도 수준이면은 나쁜 이론은 아니에요. 왜냐면 쉬운 건 엄청 쉽게 냈잖아요. 헷갈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좋아요, 이론은. 요렇게 나오면. 근데 전체적으로 애매하게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합격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합격률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매하다라는 게 뭐냐면 자주 안 풀었거나 아니면 처음 보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면 저도 예측을 못해요. 그렇게 나오면 몇 프로 붙을까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진짜 잘 나오죠. 개별하고 종합. 그래서 개별은 다품종 소량 주문, 종합은 소품종 대량. 그 다음에 작업 지시, 제조 지시, 작업 원가. 그 다음에 공정하고 뭐 있어요? 완성품 완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 맞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제품 대량 생산 맞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종합이 정확해요? 개별이 정확해요? 개별이 정확하죠. 왜요? 개별은 몇 개씩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그 다음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고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평균법하고 무슨 법이요? 선입, 선출법. 그래서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1 플러스 말. 선입, 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 그리고 가공비 아래요. 가공비는 균등 발생입니다. 그래서 완이 500개, 말이 100개죠. 200개 50%니까.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500 더하기 100 빼기 60개. 그래서 540.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는 이거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적어드렸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일단 확정신고만 가능하고요. 몇 년 이내요? 네, 10년. 근데 거기 몇 년이라고 되어 있죠? 5년. 10년까지 돼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어음이나 수표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 그래서 6개월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2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건 좀 장난친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거기 1번 보시면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충당됐죠. 그러면 이건 과세 대상입니다. 그냥 담보로만 잡혀 있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나오면 1번 찍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우리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꼬운 거예요.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무슨 양도요? 포괄량도.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담보는 아직 충당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충당이 됐죠. 충당이 됐다는 얘기는 이거 이제 팔아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돈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용역의 공급 맞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폐업할 때 요게 이제 간주 공급 4가지 있죠.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무슨 재화요? 잔존재화. 그러면 이거는 폐업할 때 남은 거니까 폐업 시 잔존재화잖아요. 그러면 세금 냅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자가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재산 취득자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요게 되는 거예요. 무슨 공급이요? 개인적 공급. 그래서 2번은 폐업 시 잔존재화, 3번은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4번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의 권리를 제공만 했죠.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의 차이가 뭐냐면 1번은 변제에 충당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부동산을 뭐 한 거예요? 담보물을 팔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4번은 제공만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사고 판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근데 안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 이렇게 잘 안 냅니다. 그 다음에 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입세액. 그래서 우리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하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뺍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은 공제는 해줍니다. 근데 전송 안 했으니까 무슨 가산세 내셔야 돼요? 미전송 가산세나 지연전송 가산세 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발급일 무슨 날? 다음 날.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신고 기간 언제냐? 신고 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며칠 이내요? 네, 11일 이내에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자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급 시기. 그래서 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니, 물건을 줬니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랑 또 하나는 다음 달 며칠까지 발행해야 돼요? 10일.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는 하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일이니까 며칠까지? 11일까지. 그래서 11일이에요. 전송 나오면 11일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세금 계산서는 10일까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은 그 다음 날까지예요. 근데 어쨌든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2번은 경정청구, 경정시. 그래서 경정청구나 경정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알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정이라는 게 이제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안 다음에 고치는 거예요? 국가가 안 다음에. 그래도 국가가 알아도 매입수액이 있으면 공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 때 누락했대요. 제출하지 못했대요. 근데 확정신고 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는 확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율도 확정이 더 높잖아요. 1000분의 3이냐 1000분의 5냐. 근데 왜 똑같은 신고인데 확정이 더 높냐면은 확정의 뜻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갖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왜 4번이냐면 다 맞는데 저 한 문장 때문에 그래요. 확정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확정 신고 기한이 뭐래요? 지난 후. 지난 후라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냐면 확정 신고 기간이 7월 25일이잖아요. 그러면 7월 25일까지는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가산세만 내시면 되는데 7월 25일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어떻게 보냐면 야 이거 세금 갖고 장난치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신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들고 왔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국가 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엄청 많이 내요. 왜 많이 내냐면 매입세 공제 100원도 못 받아요. 일명 괘씸죄로 걸려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국가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신고해라. 날짜 같은 거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우편물도 보내고 그리고 본인이 힘들면 세무사 사무실에 뭐 해라? 맡겨라 라고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국가 말 안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근데 어려워요 이쪽이. 그 다음에 14번 이자소득 총수익 금액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뭐한 거요? 옳지 않은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1번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맞아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이라는 건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연금이나 내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내놨는데 보험회사에서 200만 원을 돌려주겠대. 이러면 무슨 성 보험이 되는 거예요? 저축성.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자 지급일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뭐냐면은요. 저희 공부할 때 회사가 제조회사로 나오죠. 맞죠? 제조회사 돈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돈 빌려줬어. 그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영업은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줬네? 그러면 무슨 영업이 되는 거예요? 비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익 났으면은 25%를 떼요. 왜 많이 떼냐면
정상적인 게 14% 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자를. 그럼 이거는 정상적이 아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띄면은 사람들이 제조해서 하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돈 빌려주는 돈놀이 할 거예요? 돈놀이 하겠죠. 맞죠? 그러면 돈놀이를 못하게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차피 너네 돈 빌려줬으니까 뭐 받을 거예요? 이자 받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세금을 뭐 하죠? 많이 걷죠. 그러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영업이 아니면 못하게끔 국가에서 막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자 지급일이 그 실제 이자 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약정일 이후 실제 이자 지급일이 아니고 그냥 무슨 지급일이에요? 실제 이자 지급일이에요. 근데 약정이 없으면은 그냥 이자 지급일로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이세요. 그래서 약정일 이후 실제 지급일이 아니고, 아이고 제가 잘못 적어드렸네. 이자 지급일이 아니고 뭐냐면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에요. 이게 뭔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돈 빌릴 때 차용증 같은 거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럼 거기에 뭐라고 쓰죠? 몇 월 며칠 날 이자 지급하겠다. 써요, 안 써요? 쓰죠. 그게 뭐예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 근데 이건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건 나오면 답 위주로 한 번씩 더 보세요. 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10개인가 12개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무려 2개 나오잖아요. 소득세에서. 그래서 15번 같은 거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해요. 15번 정답 몇 번이에요? 원천징수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돈 주고 받을 때 못 띄는 거예요? 세금 띄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1번에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거예요. 저희 공부할 때는 복권 당첨금하고 일용직. 일용직은 저쪽이지. 복권 당첨금. 그럼 우리 복권 당첨되면 복권 당첨금 받을 때 세금 띄고 받잖아요. 그러면 1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퇴직소득. 퇴직금 받을 때도 못 띄고 받아요. 세금 띄고 받아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근로소득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용직 분들도 무슨 소득이죠? 근로소득이죠. 그러면 일용직 분들 돈 줄 때 원천징수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규직도 돈 줄 때 못 띄고 주죠? 세금 띄고 주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양도소득이 저거 파는 거잖아요. 집 사고 파는 거. 그럼 우리가 집 사고 팔 때 집값 줄 때 세금 띄고 줘요? 아니죠. 이거는 나중에 본인들이 얼마에 팔았다, 얼마에 샀다 이런 것들을 뭐 하셔야 돼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앞쪽에서 많이 맞아야 돼요. 여기는 저기 13, 14, 15가 그러니까 12번부터 15번까지 그 14번까지 12, 13, 14가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딱 봐도 문제가 뭐하죠? 길죠. 15번은 뭐예요? 짧죠. 그러면 15번이 맞출 확률이 더 어때요? 높아요. 긴 거 안 좋아해요. 저도.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분계 한두 개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611페이지 문제 1번 일반전표 4월 1일은 경조사비죠. 800번대 복리 후생비 그 다음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여기는 뭐 완전히 어렵게 낸 편은 아닙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거래처였네. 이런 영업부서만 봐버렸네요. 거래처니까 뭐가 맞아요? 접대비가 맞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협회비. 그래서 협회비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저기 뭐냐 회비하고 회비 나오면 뭐였었죠? 세금과 공과였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로 처리하세요? 세금과 공과 처리하시면 되죠. 그리고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적십자 회비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네, 기부금. 근데 여기는 무역협회 회비니까 그냥 뭘로 처리하시면 돼요. 세금과 공과인데 몇 번대요? 800번대. 그래서 5만원 뭘로 드렸어요? 현금.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5월 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자본화 대상. 그 다음에 공장의 완공 예정일은 4월 며칠이요? 30일. 그래서 어쨌든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건설 자금 이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내 돈으로 지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빌려서 짓잖아요. 왜냐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자를 줘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기간이 1년 넘고 그러면 뭘로 처리해라? 자산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내년에 완공이죠. 그러면 아직 완공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공이 아직 안 됐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 얼마요? 350. 수표 발행했다. 무슨 예금? 당좌 예금 35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월 5일 액면가액 1억 원인 사채를 9,900만 원에 할인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무슨 예금 하셨어요? 보통 예금. 그러면 보통 예금 9,900. 그 다음에 원래 사채는 얼마짜리였다고요? 1억. 싸게 발행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인데 이런 계정 과목들은 우리가 많이 사용은 안 했어서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그냥 사채 치지 마시고 뭐 누르고 사채 치라고요? F2. 그 다음에 사채 치면은 사채가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할인이라는 힌트를 주셨죠. 그래서 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6월 10일 요거까지 하고 중간 확인할게요. 우리 요런 거 괜찮죠? 왜냐면 많이 풀어봤으니까 800 세금 띄는 거 뭐였었죠? 예 수금. 그래서 총 왜 또 영어야? 그 50만 원에 5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5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내셨대요? 보통 예금. 그래서 이 정도로 나왔으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쁜 시험 아니에요. 문제 2번은 매입, 매출, 전표. 근데 아마 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매입 매출 전표가 훨씬 더 풀만해요. 일반 전표보다는. 왜냐면 일반 전표는 오락가락 하잖아요. 잘 나올 때랑 못 나올 때랑 왔다 갔다 하는데 매입 매출 전표는 아마 완전히 망하지만 않으면 한 4개씩은 맞으시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잘 맞을 땐 5개 다 맞기도 하지만 일반 전표는 근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잘 맞을 땐 5개 다 맞는데 좀 안 나오면 한 2개나 3개 나올 때도 있고.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좀 있죠. 그래서 8월 7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구매 확인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매출의 영세. 그 다음에 서울 역 대변에 제품 팔았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뭄에 콩나듯이 상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무슨 매출로 적으셔야 돼요? 상품 매출. 아예 안 내진 않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한 번씩 제품으로 안 내고 상품으로 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세죠. 부가세가 왜 나?
그 다음에 돈은 외상으로 하셨죠? 외상 매출금 2천. 그 다음에 8월 21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영수증이랑 거래처를 입력할 것인데 솔직히 거래처는 무조건 다 넣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에 뭐예요? 현, 과. 그 다음에 장, 현, 성.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3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3만. 그 다음에 뭘로 수령하셨대요? 현금으로 수령하셨대요. 그래서 현금 얼마예요? 33만. 거래처 써라. 여기 거래처 썼잖아요. 장현서. 그거예요. 뭐 별 뜻 없어요. 그 다음에 9월 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발급. 그래서 아이고 매출의 과세 항체역 제품 파셨죠? 제품 매출 4천.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400. 그 다음에 지금 문제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는 거기 세금 계산서 밑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현금에 얼마라고 쓰여 있죠? 300. 그다음에 외상 밑에 얼마라고 쓰여 있어요? 4,100. 그래서 외상 매출.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27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건물이 있는 토지. 그래서 요거는 이론 풀 때 한 2번인가 적어드렸었는데 건물이 있는 토지 구입 후 모철거 비용이요. 건물 철거 비용은 뭐의 부대 비용? 토지의 부대 비용이라고 설명드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결론은 얘는 불공이에요. 왜냐하면 뭐 관련돼서요? 토지 관련돼서. 그래서 매입의 불공 세로 용역. 그 다음에 역. 그 다음에 차변의 토지 4,400. 요건 입력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보통 예금 2,500.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셨죠? 미지 급금 얼마 나갔어요? 1,900. 그 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요. 여기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몇 월 며칠이요? 9월 27. 그 다음에 불공 품목은 토지 4,000에 400. 그 다음에 코드는 세로 용역.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공급가액하고 세금 넣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는 왜 불공이에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근데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왜 불공이냐면 토지가 면세라 그런 거예요. 왜냐면 면세는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너 안 낼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안 빼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분계는 혼합. 그래서 토지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 예금 2,500. 미지급금 얼마요? 1,900. 그리고 확실히 그건 있어요. 뭐는 있냐면 저도 학교 다닐 때 느낀 건데 공부하면 할수록 그 전에 헷갈렸었던 게 조금씩 눈에 보여요. 근데 그런 거라도 있어야 버티잖아요. 공부해도 안 보여. 그러면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요게 그때 그 얘기였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들었을 때 요게 그 말이구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귀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할 맛이 그나마 나는 거죠. 근데 맨날 똑같아요. 그러면 공부 안 하게 돼요. 그게 정상인 거죠, 뭐. 왜냐면 뭘 하든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도. 근데 맨날 풀면 빵점이야. 안 하는 게 낫죠. 저희 꼬맹이도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공부하는 거 보고 뭘 시킬 거냐 고민을 또 해봐야죠. 근데 솔직히 둘 다 이제 저거 시키고 싶기는 해요. 학교 선생님. 근데 그때 되면 더 힘들 거예요. 대기가. 왜냐면 애들이 없으니까 앞으로 교대 다 줄인대잖아요.
지금 와이프가 저기 뭐냐 경인교대 대학원 다니거든요. 근데 그냥 어린이집 원장님 하려고 다니는 거긴 한데 거기 학교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든대요. 여기 되게 좋다고. 저도 한번 태우러 갔었는데 학교에 좋죠 뭐.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언젠가부터 교대에 가려면은 서울대 뺨 때려야 가잖아요. 진짜 서울교대는 서울대 뺨 때리는 애들만 가는 데예요. 학교에서 날라다니는 애들만. 일반적인 애들 가지도 못해요. 서울교대 엄청 세서. 저희 친척 누나는 경인교대 나오긴 했는데 그 누나도 공부 잘했죠. 이화여대도 붙었었으니까. 공부는 뭐 거의 전국에서 할 정도로 잘은 했었으니까. 근데 돈 없어서 이화여대 못 갔죠. 이화여대 이게 비싸잖아요. 예, 근데 교대는 싸잖아요. 그래서 교대 가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교대 간 게 잘한 거죠. 그 당시에 교대하고 지금 교대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12월 10일은 매출했으니까 매출의 수출, 썬사. 그 다음에 수출 나오면 꼭 요거 기억하세요.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래서 대변의 제품 매출 거기 보시면 선적일이 12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세요. 2만 달러 곱하기 얼마요? 1,100원. 그래서 2,200. 그 다음에 돈은 31일 날 받기로 했죠. 네, 외상 매출금. 끝. 이 정도면은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어려워져도요, 여기에서 한두 개 더 어려운 게 나오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가 나를 흔들면 쉬운 것도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사람과 기계의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기계는 흔들리면 하나만 흔들리면 땡인데 사람은 한번 흔들리면 어때요? 계속 흔들려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좀 어느 정도 잘 맞나야. 그 다음에 거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있으시죠? 예. 요즘 요거 종종 내는데 이거 나오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다 입력하면 땡이에요. 예. 근데 여기는 원래 감가상각 하는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감가상각 안 하는 게 나왔어. 그러면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하는지 안 하는지 헷갈리시면 여기 가서 치락을 했잖아요. 컨트롤 뭐요? F. 1번에 비품이죠. 그래서 비품 쳤더니 요 밑에 감가상각 노계획 있죠. 2번은 기계장치죠. 여기 기계장치 밑에 감가상각 노계획 있고요. 승용차는 뭐예요? 차량 운반구. 그리고 1000cc 넘어도 입력하시면 돼요. 왜냐면 1000cc 넘어도 감가상각은 하는 겁니다. 불공일 뿐이지. 그래서 여기는 감가상각 하는 것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1기 예정이니까 1월에서 몇 월이요? 3월. 그 다음에 날짜는 2월 15일 F2 대한전자. 그 다음에 비품이니까 기타 공급가액은 200에 얼마요? 20.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월 28일 상신기계. 그 다음에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3,000에 얼마요? 300. 그 다음에 3월 30일 대한모터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고 1,500에 얼마요? 150.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심히 치면 끝이야. 이런 게 3점짜리로 많이 나와요. 얘도 몇 점이에요? 3점이죠. 그러니까 3점이 거의 10번 나오면 3점짜리는 9번은 쉬운 게 나와요. 근데 한 번 정도 어려운데 3점 주는 적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나가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뭐 누르셔야 된다고요? 꼭 얘 누르세요. 요거 안 누르시면 다시 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4월에서 6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시면 1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은 2억 5천에 2,500이다. 그러면 영세 없죠? 그래서 매출에 뭐예요? 과세. 그 다음에 매출 과세는 여기죠.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2억 5천에 2,500.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번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정규 영수증 외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순서대로 적어드리면 2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출의 카과, 매출의 현과, 매출의 뭐요? 건별. 왜냐면 우리 정규증빙 없는 거 뭐라 그래요? 건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 가셔서 카과하고 현과는 3번입니다. 그러면 300에 100이니까 얼마예요? 400에 40, 그 400이 아니구나. 900이 얼마예요? 90. 그 다음에 4번이 100에 얼마예요? 10. 왜냐면 거기에 이쁘게 적어주셨잖아요. 부가가치세 뭐라고요? 포함이라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3번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에 선적했으니까 매출에 뭐예요? 수출. 그 다음에 신고일로 본다고요? 선적일로 본다고요? 선적일. 그래서 3만 달러 곱하기 1750원. 그러면 5250 나와요. 그래서 수출은 여기에요. 6번. 왜냐면 기타잖아요. 수출은 세금계산서 없다 그랬죠. 그래서 5200 얼마요? 50. 치시고.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매입 과세에 뭐요? 1번.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치세요? 10번에다가 1450에 1억 4,500에 1450. 왜 이래? 145 1450. 그 다음에 5번이 키포인트예요. 5번 보시면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매입의 뭐예요? 불공. 그 다음에 지문 잘 읽으셔야 되는 게 거기 보시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대요. 4번에는. 그러면 4번은 넣을 필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16번 찍고 여기 50번에다가 얼마 넣으세요? 3000에 300. 여기는 또 넣으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이미 뭐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 그랬잖아요. 포함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한 번 더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넣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중고승용차. 그래서 6번은 매입의 카과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 고정이에요. 왜냐면 유형자산은 고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만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겁니다. 42번. 여기 키포인트요. 그래서 보시면 42번에다가 350에 얼마요? 35만. 그 다음에 7번. 2022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가 2022년 1기 예정신고 시 신고 납부가 뭐 되었다? 누락되었다. 뭐 되었대요? 누락. 그러면 우리 누락했으면은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디에다 넣냐면은 매출에 뭐예요? 과세죠. 왜냐면 거기 보시면 발급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발급했으면 매출자가 발급하는 거예요. 누가 발급한다고요? 매출자. 그래서 매출에 과세인데 중요한 게 예정신고 뭐 하셨다고요? 누락.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로 와주십시오. 여기에다 넣는 거죠. 30 몇 번이요? 3번. 거기에 300에 얼마요? 30.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 그러면 가산세 2개예요. 가산세 몇 개라고요?
두 개. 왜 두 개인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예정신고 때 누락했으면 요거 있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무슨 제출 가산세? 지연제출. 근데 얘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냐면 매출 과세랑 매출 영세 그 다음에 매입 과세 중에선 이중공제랑 과다 환급.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해당되죠. 매출에 뭐요? 과세. 근데 제가 요거 적으면서 이렇게 적은 적 있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뭐요?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가산세는 두 개예요. 신고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 지연 가산세. 왜냐면 누락했으면 신고 똑바로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누락했으니까 납부도 뭐 한 거예요? 똑바로 안 한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실은 이렇게 되세요. 30만원 곱하기 10%에 3개월 안에 신고하셨으니까 몇 프로 빼준다? 75%. 30만원 곱하기 10%에 25% 하면 7천 얼마 나와요? 500원. 그 다음에 납부지연은 30만원 곱하기 미납일수가 없어요. 거기 지문에. 미납일수 곱하기 2.2 나누기 몇이요? 만. 근데 이렇게 날짜로 나오면 그냥 날짜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누르시고 여기 71번 있죠? 그래서 71번 가셔서 30만원에 얼마요? 7,500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0만원 치고 엔터 치시고 아이고 왜 밑에다 했냐. 73번 가서 30만원 치시고 엔터 치시면 날짜 뜨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2022년 4월 며칠이래요? 27일. 그 다음에 2022년 몇 월 며칠이요? 7월 20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나오죠.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넣는 건 그나마 이제 하면 할수록 느는데 가산세는 해도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떤 타이밍이냐 거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두 개만 할 수도 있고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가산세는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알게 모르게 뭐라 해야 되나 복불복 개념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나오는 게 가장 뭐한 거예요? 좋은 거죠. 왜냐면 안 나오면 맞출 확률이 올라가니까. 근데 우리만 좋은 거 아닙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세요. 내가 싫어하는 거 남도 싫어하고요. 내가 못하는 거 남들도 잘 못해요. 그 중에 이제 특출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소수고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시험장 가서 시험 봐보셔서 알잖아요. 비슷비슷해요. 어떤 시험 보러 가든 다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조금 더 나은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니까.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1번. 그리고 저번에 회계 보신 분들은, 기존에 회계 보신 분들은 세무 볼 때 조금 더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처음 보는 거랑, 그래서 한번 본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무시할 수 없어요, 경험이라는 거는. 저도 해봤지만, 그게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외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9월 1일 날 2만 달러 곱하기 1200 얼마였죠? 80원. 그래서 2만 달러 곱하기 1280원에서 2560. 그 다음에 2만 달러 곱하기 1200 얼마요? 70원. 그러면 2만 달러 곱하기 1270원 하면 2540. 그리고 예전에 저한테 이 얘기 하신 분 있어요. 저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얘하고 얼마 차이 나요? 10원 차이 나죠. 그럼 곱하기 얼마요? 10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본인 편한 걸로 하십시오. 제가 몰라서 이렇게 설명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총금액으로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좀 더 크게 보려면 불편하게 해야 돼요. 이 시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결론은 20만 원어치가 떨어졌는데 차입했죠. 근데 여기 문제가 1년 이내죠? 그럼 무슨 차입금이요? 단기 차입금. 얼마 줄었다고요? 20만 원. 근데 거래처 없죠?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거기 9월 1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몇 월 며칠 가세요? 일반 전표 9월 1일. 그랬더니 여기 있죠? 2,500 얼마요? 60. 근데 여기 거래처 없죠? 그럼 거래처 안 넣어도 돼요.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안 해도 되는 거 하는 건 상관없어요. 채점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채점하는 거 아니에요. 기계가 채점해요. 그래서 기계가 채점하기 때문에 이거 사람이 채점 못해요. 한두 명 것도 아니고 몇 명이서 이걸 채점할 거예요. 그 많은 걸. 그러니까 기계로 돌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짜갖고.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지. 너무 많아서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는 있냐면 점수가 나왔는데 너무 내가 채점한 거랑 차이가 많이 나. 그러면은 그건 신청하면 사람이 채점해 준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채점한다라기보다는 사람이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서 채점을 해준대요. 네. 그래서 구제받은 사람들 있긴 있어요.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에 한 10명 이내로 구제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간혹가다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뭔가 세팅이 잘못된 건지 잘못 채점된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극소수지만. 그리고 옛날에는 참여해서 볼 수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가서 보면 되는데 나 만약에 제주도에 살아. 1점 차이로 떨어졌어. 근데 와서 봐갖고 붙었으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 값 들죠. 시간 들죠. 열받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제도는 없어졌어요. 이게 말이 많아갖고. 왜냐면 누구한테는 혜택이 되는 거지만 멀리 있는 분들한테, 지방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더 똑같이 돼버려갖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신청을 하면 좀 더 관심 있게 채점을 해주겠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구제되신 분들이 있긴 있어요. 제 주변에는 없지만 공지사항에 올린 적 있거든요. 한 4명인가 5명 정도 지금까지 구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번 당사는 3월 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년치.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다는데 영업의 수익이 임대료입니다. 근데 헷갈려. 그러면 그냥 여기 가시라니까요. 몇 월 며칠 가세요? 3월 1일. 그럼 여기 임대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임대료 없어. 그럼 땡큐예요. 모두 정답이에요. 근데 두 군데를 찾으셔야 돼요. 일반 전표만 찾으시면 안 되고 메인 매출 전표도 찾아봐야 돼요. 근데 둘 다 없어. 그러면 문제 잘못 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의 신청해서 진짜 입력된 게 없네. 그러면 모두 정답 처리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월 1일이니까 2달치가 내년 거죠. 2달치면 얼마예요? 200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임대료 얼마를 줄이세요? 200. 왜 줄이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줄이는 이유는 이 200만 원은 올해 거 아니잖아요. 언제 거예요? 내년 거. 그래서 내년 거 먼저 뭐 했죠? 받았죠? 먼저 받았다. 무슨 수익? 선수 수익. 근데 왜 부채냐면 아직 이 돈 내 돈 아니에요. 날짜가 지나야 누구 돈 되는 거예요? 내 거. 그래서 아직 내 거 아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수 수익.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박스 안에 9월 30일자 일반 전표를 뭐 할 것? 조회할 것. 그러면 조회해야죠. 우리 여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일단 9월 30일 갔더니 뭘로 되어 있죠? 미수금.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단점이 하나 있냐면은요. 거기 전자신고세액공제 보이세요? 3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뭘로 잡아야 돼요? 자비. 이거 나온 적 있긴 있어요. 지금까지 푼 거 찾아보면 한 번인가 두 번 나온 적 있어요. 그때 뭘로 처리하라 그랬었어요? 자비.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 2,000,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1,400. 그래서 원래는 600을 내야 돼요. 근데 자비가 얼마 있었죠? 10,000원. 그 다음에 못 받은 거 얼마 있었어요? 400.
그걸 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수금. 그래서 원래는 600 내야 되는데 10,000원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깎아주고 400만 원 뭐 했어요? 못 받은 거, 예, 못 받았으니까 안 내도 되잖아요. 이걸 무슨 처리라 그래요? 우리가 상계 처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만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99만. 일단 적으시고 부연 설명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요거 부가세 예수금을 줄이는 이유는 내일부터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거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채 감소니까 빵. 그다음에 부가세 대급금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둘 다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을 만드는 이유는 내일부터 새로 시작이죠. 그래서 기존 거 다 없애주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예요.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미환급된 거, 못 돌려받은 거. 근데 왜 이거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환급에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일반 환급 며칠이요? 30일. 조기 환급 며칠이요? 15일.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거의 조기 환급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조기 환급은 15일이고 그 다음에 수출과 관련 있을 때 그 다음에 매월 신고 가능하고 2달에 한 번 신고 가능하고 몇 달도 가능하다. 3개월에 한 번도 신고가 가능한데 이건 안 된다 그랬어요. 3월부터 4월. 왜 안 되냐면 3월은 무슨 신고? 예정. 4월은 무슨 신고요? 확정.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기존에 몇 번 설명을 드렸고 지금 설명할 건 뭐냐면 요 일반 환급 있죠.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만 환급해줘요. 그러니까 예정 신고 때는 안 돌려줘요. 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정 신고 때 돌려주지 말고 확정 신고 때 이렇게 빼도록 되어 있어요. 납부할 게 있으면은 그래서 미환급 문제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우리 몇 번 넣어봤었는데 여기 신고서 보시면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또 나오긴 할 건데 요거 있었죠. 21번에 예정신고 미환급세 요거 넣어본 적 몇 번 있어요. 이게 왜 나오냐면 일반 환급자들은 예정신고 때는 안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서. 확정신고 때에만 한 달 후에 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에서. 그래서 요거 간혹가다 이제 입력하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못 돌려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차입금 1월 31일. 몇 년 이내 남았죠? 네, 1년 이내 남았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장기 차입금 4,500. 무슨 은행이요? 대한. 그 다음에 대변에 뭐요? 유동성. 무슨 부채? 장기 부채. 얼마요? 4,500. 여기도 대한.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5번은 자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시면 되세요. 여기 회계관리에서 결산자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여기 3,600. 거기 두 번째 줄에 3,6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600 나온 거고 5,400에서 얼마 빼세요? 3,600을 빼세요. 그러면 5,400에서 3,600 빼면 얼마죠? 1,800.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꼭 여기 9번 끝에 보시면 법인세 끝 라인 있잖아요.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5,400.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 나오시면 잘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꼭 무슨 추가 눌러주세요? 전표 추가. 그래서 여기 꼭 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오시고요. 원천징수 가셔서 무슨 자료 입력이요? 급여 자료 입력.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 자료를 보고 미혼인 영업사원 이민에 필요한 수당공제 등록하고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거기까지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항상 급여 자료 입력의 핵심은 여기에요. 무슨 공제요? 수당공제. 그래서 수당공제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급여에 보면은 급여여 기본급 그 다음에 상여는 부 그리고 간혹가다 시험 문제에 요거 나올 때도 있어요. 월정액이라고 나오면 여기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정기의 뜻은 뭐예요? 매달 주겠다. 부정기는 생각나면 주겠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이거 올해 프로그램에 들어온 거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통상임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여루만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통상임금이 아마 들어간 게 저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계속 지금 회사하고 노조하고 이 통상임금 관련돼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근데 왜 싸우고 있냐면 이 통상임금이 저거랑 연관이 있거든요. 야근할 때 그 곱하기 1.5 곱하기 2 있잖아요. 여기 통상임금 기준으로 보거든요. 퇴직금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봐요. 근데 과거에는 사업주들이 이거 빼고 줬었어요. 통상임금에서 기본급 위주로만 계산을 해서 줬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당이 많은 나라 많지 않대요. 대부분 깔끔하대요. 기본급 얼마.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대부분 다 그렇게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수당을 해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퇴직금이나 아니면 야근 관련된 그 수당 있잖아요. 이걸 덜 주기 위해서 수당을 쪼갠 거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계속 법원에서 붙으면 노조가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통상임금에다가 포함해라. 그 다음에 상여금 따로따로 주잖아요. 이것도 12분의 계산해서 통상임금에다가 포함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판결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회사들이 깔끔하게 기본급 하나 아니면 기본급에다가 상여 정도 많은 수당이 없어질 거예요. 나날이 다달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근데 그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계속 이기고 있어요. 노조가. 그리고 우린 좋은 거예요. 왜요?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우리도 받아갈 게 뭐하니까요?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직책수당 있죠? 월차도 있고 그 다음에 식대는 거기 밑에 보시면 당회사는 제공 안 하니까 자가운전은 직원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내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야간근로 없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모든 수당은 뭐래요? 정기래요. 그래서 여기 여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 뭘로 바꿔 가셔야 돼요? 정기로. 그래서 얘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신경 쓰이시면 그냥 다 전기로 바꿔버리세요. 이게 제일 속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전기라 그랬잖아요. 그냥 다 바꿔버려. 근데 쓰는 것만 전기여도 돼요. 원래는. 왜냐면 안 쓰는 건 상관없잖아요. 전기든 부전기든. 어차피 뭐 할 거니까요. 안 쓸 거니까.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급여대장 작성 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수당은 추가 등록하고 근데 없죠 지금 필요한 게.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부로 바꾸고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하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월 미환급 12만 6천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시고 몇 월 달이에요 지금? 4월. 그 다음에 30일. 이민시 기본급 400 식대 10 자가운전 20 직책 얼마요? 직책 30 월차 60 그 다음에 국민연금 넣으시고 건강보험 넣으시고 장기요양 넣으시고 고용보험
그 다음에 336, 440, 33, 640.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빠져 나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4월 달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월.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4월 달 건데 한 번인가 두 번 나왔어요. 돈은 5월 달에 줘. 이런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여기 앞에 두 개는 4월, 뒤에는 몇 월로 넣어야 돼요? 그때는 5월로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4월 달 거 4월 달에 줬잖아요. 그러면 444로 다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전월미완급에 얼마요? 12만 6천 원.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빠져나오시면 끝.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5번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마 3번만 있었으면 그만두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3번에다 질려버리거든요. 근데 5번은 하면 할수록 이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아.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3번은 풀 때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만들 겁니다.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쉬운 거 나왔을 땐 쉬운데 또 어려운 거 나왔을 때는 손 못 대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아마 시험 볼 때까지 한두 번밖에 못 해보고 시험장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풀었는데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시험장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에 안 내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나 들어갔는데 시험장에 나왔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일단 빼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있는 글씨하고 연결만 하세요. 그러면 얼추 1, 2점이라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은 사원 누구요? 최수정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고 최수정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순서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 가셔서 어디로 가세요? 최수경님 부양가족 명세. 그 다음에 최수경 본인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한부모. 그리고 여기 가서 뭐 넣으셔야 돼요? 한부모. 우리 헷갈릴까봐 아예 준 거예요. 뭐라고요? 한부모라고. 근데 한부모 없어도 한부모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자녀 있잖아요. 배우자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한부모.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솔직히 은근 잘 빼먹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의 직계존속 윤여선님 63012220295444 그래서 뭐요? 장애인. 그 다음에 여기 꼭 확인하세요. 장애인 복지법 맞는지. 그 다음에 직계비속 최안나 770203306684 되셨죠?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빠져나가시고 이제 여기로 가셔야죠. 무슨 정산이요? 연말 정산. 그래서 여기에다가 몇 번이요? 500번. 그래서 500번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씩 할게요. 월세 주택임차. 근데 월세 주택임차에 넣으려면 전제 조건은 무주택자의 7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밑에다 써 있어요. 여기 7천만 원에. 그 다음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라고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디에 있는지도 잘 기억하시면 이론 문제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론 문제 나오면은 그거 확인해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홍현운님 76010310628713 그 다음에 유형은 단독주택 면적은 60
제곱미터.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 그 다음에 2022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022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연간 월세액은 840.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최수정 다 본인 거래요. 1번은. 그래서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액 일단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오셔서 신용카드에 2,000. 왜냐면 안경은 의료비잖아요. 의료비는 이중공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직불카드. 근데 직불카드에 전통시장 포함이죠. 그러면 직불카드에는 100만 넣으셔야 돼요. 네, 전통시장 얼마요? 40.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120 돼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 중국어 학원비잖아요. 학원비는 안 되는데 신용카드는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보시면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얼마예요? 30인데 이거 수령액은 상관없어요. 수령액은 의료비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일단 그냥 일반에다가 얼마 입력을 해주세요. 100만원. 얼마 입력하시라고요? 1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있죠? 얼마요? 200. 그 다음에 저축성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의료비 시력보정용 안경 얼마까지 된다고요? 50. 그래서 여기로 가셔야 된다 그랬죠. 의료비는 여기 의료비 가셔서 F2 최수정. 그 다음에 의료증빙코드 1번 한 건에 얼마요? 50. 그 다음에 교육비 원격 대학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인 가셔서 얼마요? 200. 학원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이라고 나오면 본인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 직업전문학교 있죠? 요런 데나 아니면 직업전문 훈련으로 인정받은 학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배우는 건 됩니다. 일명 국비 지원되는 거. 그거는 공제가 가능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윤여선님의 2022년 의료비, 질병 치료비래요. 그래서 의료비 가셔서 아까 윤여선님이 장애인이었었죠. 맞죠? 그러면 여기로 가시는 거예요. 부양가족에서 여기에서 F2 누구요? 윤여선님. 그러면 여기 체크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장애인에. 맞죠? 그리고 어차피 프로그램에 다 되어 있어서 우린 그냥 등록만 해주시면 알아서 장애인란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치료비 얼마예요? 120. 그러면 여기 금액이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이분이 뭘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예전엔 이런 거 없었어요. 우리가 직접 장애인 칸 갖고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넣어주시면 알아서 구별합니다. 노인대학 안 돼요. 부모님은 뭐만 된다고요? 장애인 교육비만. 그 다음에 최한나 어린이집 되고 건강진단비 되는데 여기 옮경 건강진단비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최한나 국세청 한 건에 얼마요? 50. 그 다음에 나오시고 연말정산 가셔서 교육비 가서 여기 취약전 아동에다 넣으면 되겠죠? 얼마 넣으면 돼요? 50. 끝. 그래서 간단하게 거기 설명을 드리면 여긴 거의 다 넣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축성 보험료 안 되고 최수정씨. 그 다음에 중국어 학원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학원비는 누구만 된다? 미취학 아동만. 그 다음에 윤여선 어머님 노인대학 안 된다 그랬죠? 네, 부모님은 뭐만 된다? 네, 뭐요? 네, 장애인 교육비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우리 어저께 풀다 남은 거 있죠? 그거 좀 더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